있다는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기쁜 날인데도 기쁨보다는 걱정이 자꾸만 앞서는 겁니다. 마치 70년 평생 쌓아온 직감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하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세수를 마치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0월 중순의 서늘한 가을 공기가 집 안으로 기분 좋게 스며들었어요. 1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아침 햇살의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저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지난 6개월을 가만히 떠올려 봤습니다. 강태민을 만난 뒤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밝고 활발하던 손녀는 온데간데 없고 자주 멍하니 있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향하며 혜진 할머니는 몽이를 불렀습니다. 몽이는 서연이가 중학생 때부터 키운 강아지였어요. 갈색과 흰색 털이 섞인 중형견으로 올해 벌써 10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했죠. 몽이는 성격이 워낙 온순해서 사람을 참 잘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든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가던 녀석이었죠. 그런데 그런 몽이가 강태민만 보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경계하고 어떨 때는 공격적인 자세까지 취하는 겁니다. 몽이야, 왜 그러니? 혜진 할머니는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넘게 키운 몽이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던데 혹시 몽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서연이는 에이 할머니, 몽이가 질투하나 보죠.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강태민도 강아지들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혜진 할머니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차가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몽이는 지금도 거실을 불안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어요. 마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혜진 할머니는 서연이의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혜진 할머니의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8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서연이는 눈 깜짝할 새에 고아가 되었고 할머니인 혜진 씨가 후견인이 되어 함께 살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상당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3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주식과 현금까지. 혜진 할머니는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사람답게 그 재산을 정말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도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이제는 수십억 원의 자산이 되었죠. 서연이는 참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효녀였어요.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든 것을 할머니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저 할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런 서연이가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강태민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연애를 시작한 설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조금 늦은 첫사랑이었으니까요. 할머니, 태민 오빠가 결혼하면 제 재산도 정리해야 한대요. 서연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을 때 혜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겨우 만난 지 몇 달 된 남자가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보통 젊은 연인들이 나누는 대화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그 남자가 네 재산에 대해 어떻게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오빠가 궁금해하길래요. 결혼 생각하니까 서로 솔직해야 한다면서요. 혜진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재산보다는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서연이가 최근 들어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몸이 안 좋니? 자꾸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태민 오빠가 주는 영양제를 먹고 있어서 괜찮아요. 몸에 좋은 거래요. 영양제? 건강한 애가 왜 갑자기 영양제를 먹어? 오빠가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특별히 구해준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영양제래요. 하나에 10만 원이나 한대요. 혜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비싼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서연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영양제를 먹는다는 사람치고는 안색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눈빛도 흐릿했어요. 집중력도 떨어진 것 같았고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영양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서연이가 강태민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활발하고 당당하던 서연이는 없고 마치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사람 같았어요. 자신의 의견보다는 강태민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상견례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혜진 할머니는 서연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서연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실수로 삐끗 엇나가기도 했어요. 서연아, 긴장되니? 네, 조금요. 그런데 할머니 이상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머리가 막지 않은 것 같아요. 혜진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화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눈빛도 흐릿했고 마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서연아, 혹시 그 영양제 말인데 정확히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니? 태민 오빠 만난 지 한 달쯤 뒤부터요.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하니까 특별히 구해준 거래요.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영양제라고 했어요. 하루에 2번씩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양제를 먹고 나서 기분은 어떠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먹고 나면 머리가 좀 무거워져요. 그리고 자꾸 졸려서 낮잠을 자게 되고요. 오빠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혜진 할머니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이상한 증상들이 그 영양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였어요. 정상적인 영양제라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리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그 영양제 어디 있니? 할머니 한번 보여줄래? 방에 있어요. 잠깐만요. 서연이가 서랍에서 꺼낸 영양제 병을 보고 혜진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외국 제품 같았지만 성분표가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조회사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디서 구한 거라고 했지? 오빠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거래요. 일반 약국에서는 안 파는 전문 영양제라고 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몽이가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태민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몽이는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짖으며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고 마치 아주 위험한 적이 온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 할머니는 몽이의 이런 반응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 혜진 할머니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강태민이 일찍 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영양제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몽이의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조심해, 위험해 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강태민이 현관에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브랜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외모도 준수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만으로는 손녀의 남자친구로 전혀 손색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몽이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태민이 현관문을 넘어서자마자 몽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그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몽이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혜진 할머니가 급히 몽이의 목줄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몽이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는 이런 애가 아닌데. 괜찮아요, 할머니. 강아지들이 가끔 그럴 수 있죠. 저를 아직 낯설어하는 것 같네요. 강태민은 웃으며 말했지만 혜진 할머니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차가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할머니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강태민이 건넨 상자를 열어보니 값비싼 홍삼 세트였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제품으로 가격이 수십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정성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걸 고마워요. 할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강태민의 말에서 혜진 할머니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될 텐데? 라는 표현이 마치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사실처럼 들렸어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요? 서연아, 준비됐어? 네, 오빠. 거의 다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강태민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몸은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혜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고 눈빛도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억지로 정상인 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태민이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 자, 그럼 출발할까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강태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서연이의 핸드백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가방 챙겼니? 네, 챙겼어요. 서연이가 핸드백을 들자 강태민의 표정이 순간 긴장되는 것을 혜진 할머니가 포착했습니다. 대체 왜 그가 서연이의 가방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혹시 가방 좀 볼 수 있을까? 상견례에 필요한 거 빠진 게 없나? 할머니가 확인해보자. 혜진 할머니가 말하자 강태민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서연이가 다 준비했을 테니까요. 빨리 가시죠. 강태민의 서두르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몽이는 집에 두고 가야겠네. 식당에 걔를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혜진 할머니가 말하자 강태민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마치 몽이가 없어지는 것을 반기는 것 같았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몽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서연이가 몽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몽이야, 집 잘 지키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몽이는 서연이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서연이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어요. 마치 가지마, 위험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몽이가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서연이가 당황해하자 강태민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요. 걔가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네요. 강태민의 말투가 평소보다 차갑게 변한 것을 혜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몽이를 그저 방해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정말 출발해야겠어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강태민이 서연이의 팔을 잡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이 집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몽이는 현관문 너머에서 계속해서 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가족이 외출할 때 조용히 기다리던 몽이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몽이가 오늘 정말 이상해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몽이의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아지들이 가끔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강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하는 동안 혜진 할머니는 서연이의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때때로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깊은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 상견례를 앞둔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서연아, 괜찮니?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졸려서요. 서연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고 발음도 어딘지 모르게 어눌했습니다. 마치 수면제라도 먹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서연이가 요즘 바빠서 피곤한가 봐요. 오늘 상견례 끝나면 푹 쉬게 해주세요. 강태민이 혜진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할머니는 서연이가 특별히 바쁜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라체라는 이름의 한정식 집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식당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유명한 곳으로 한 끼 식사비가 수십만 원은 좋게 나올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좋은 곳이네요. 혜진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강태민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특별히 좋은 곳으로 예약해 주셨어요. 할머니와 서연이를 위해서요. 강태민이 웃으며 말했지만 혜진 할머니는 그의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은 미소였어요. 식당 입구에서 강태민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역시나 품격 있게 차려입고 있었죠. 강태민 아버지는 제약회사 사장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할머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강태민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이 자꾸만 서연이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태민이가 서연 씨를 정말 좋아해서요. 저희도 며느리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강태민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에는 한국 전통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참 좋았지만 혜진 할머니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강태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었는데 굳이 다시 묻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서연이 부모는 8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혜진 할머니가 대답하자 강태민 부모님은 과장된 동정의 표현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안 됐네요. 그럼 혼자 사셨겠네요. 아니요, 할머니인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재산 관리 같은 것도 할머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군요. 강태민 어머니의 질문이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나누기에는 너무나 사적인 이야기였어요. 네,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태민이가 서연 씨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혜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태민이 서연이로부터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부모님에게 전부 보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했니? 혜진 할머니가 서연이를 바라보자 서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서연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서연아, 나랑 재산 얘기한 적 있잖아. 강태민이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서로 솔직해야죠. 재산 문제는 중요한 거니까요. 강태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결혼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전제하고 있었어요. 아직 결혼이 확정된 건 아니죠. 혜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할머님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서연 씨도 그렇고요. 강태민이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 손길이 불편한 듯 몸을 살짝 움츠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한정식이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 갔습니다. 강태민 가족들의 질문은 계속해서 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상견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예의에 맞는 일일까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갑자기 속이 좀... 괜찮니? 서연아? 혜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서연이가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강태민의 표정이 순간 긴장되는 것을 혜진 할머니는 또다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화장실로 간 후 강태민 가족들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서연이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서연 씨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숨길 게 뭐 있겠어요? 강태민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그의 말투에서 사업가의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 천천히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할머님. 요즘 세상에는 혼전 재산 계약서 같은 것도 쓰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강태민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서연이라는 사람보다는 재산에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요?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집중력도 떨어져 보이고. 강태민이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혜진 할머니가 반문하자 강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몸에 좋은 영양제를 구해서 먹이고 있거든요. 영양제요? 네,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제품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에 특히 좋다고 해서요. 혜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서연이의 이상한 증상들이 시작된 시기와 그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떤 성분의 영양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복합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에요. 의사 처방으로만 구할 수 있는 전문 영양제라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강태민의 설명은 너무나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성분이나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화장실 쪽에서 와장창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의 작은 비명 소리가 났어요. 어머나, 무슨 일이지? 혜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태민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할머님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혜진 할머니는 이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화장실 앞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모두 쏟아져 나온 것 같았어요. 서연아, 괜찮니? 네, 할머니, 그냥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혜진 할머니가 서연이를 도와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핸드백에서 나온 물건들 중에 아주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약병 몇 개와 함께 서연이의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언장 초안이라고 적힌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 이전 동의서 같은 법률 문서였습니다. 서연아, 이게 다 뭐니? 혜진 할머니가 그 서류들을 들어보이자 서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강태민이 화장실로 달려왔습니다. 서류들을 본 그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서연이한테 준 거예요.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해 두라고 해서요. 유언장이요? 28살 건강한 사람이 왜 유언장을 써야 하나요? 혜진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태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쓰잖아요. 그냥 참고용으로요. 하지만 혜진 할머니는 그 설명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이상했어요. 그때 갑자기 식당 밖에서 멍멍멍멍 하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여기까지는 차로 30분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몽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머, 저게 몽이 목소리 같은데. 혜진 할머니가 창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몽이가 식당 입구 쪽에서 짖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의 짖음과는 달랐어요. 더 절박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마치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위험해요. 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마요 할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강태민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강태민의 부모님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태민 아버지는 시계를 자꾸 보며 초조해했죠. 혹시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강태민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묻는 것을 혜진 할머니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계획이라고? 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 그때 식당 직원이 프라이빗 룸으로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 밖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계속 짖으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요. 다른 손님들께서 시끄럽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손님들 중에 기르시는 개인가요? 아니요. 저희와는 상관없는 개인 것 같은데요. 강태민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할머니와 서연이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몽이가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개예요. 잠깐만요. 혜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태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할머님은 여기서 편히 계세요. 하지만 혜진 할머니는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몽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신들을 찾아왔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70년 평생의 직감이 이것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에 나가보니 정말로 몽이가 있었습니다. 온몸의 털은 지저분하고 숨을 헐떡이는 것으로 보아 아주 먼 길을 달려온 것 같았어요. 발바닥 사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몽이는 혜진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몽이야,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집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먼데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혜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몽이는 계속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서연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언가 아주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지저댔습니다. 그 짖는 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몽이가 뭔가 이상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서연이가 밖으로 나와서 몽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몽이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서연이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 우는 소리를 냈어요. 마치 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빨리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몽이가 서연이의 핸드백 쪽으로 달려가더니 그것을 입으로 물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얌전했던 몽이의 이런 행동은 정말 이상했어요. 몽이야, 왜 그래? 가방을 왜? 그때였습니다. 몽이가 핸드백을 너무 세게 물어 흔드는 바람에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다시 한번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태민과 그의 부모님도 밖으로 나와 있었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그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특히 유언장 초안과 재산 이전 동의서가 눈에 띄자 강태민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죠? 왜 서연 씨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강태민 아버지가 유언장 초안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 그건 그냥 참고용으로 준비한 거예요. 결혼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좋다고 해서. 강태민이 서둘러 설명했지만 혜진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음모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몽이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몽이는 계속해서 그 서류들 주위를 맴돌며 짖었습니다. 마치 이게 증거야. 이것들이 위험한 거라고. 빨리 알아채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강태민을 향해서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몽이의 행동과 지금까지의 이상한 일들을 종합해보니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70년을 살아온 인생 경험과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이렇게 가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강태민 어머니가 만류했지만 혜진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서연이가 몸이 안 좋아 보여서요. 집에서 쉬게 해주고 싶네요. 정말로 서연이의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어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두 분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죠. 강태민이 말했지만 혜진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서연이랑 둘이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님, 서연이와 저는 곧 결혼할 사이인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약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겠어요. 혜진 할머니의 말에 강태민의 얼굴에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가면이 벗겨지면서 차가운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민 부모님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강태민의 말에는 미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연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몽이는 서연이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안전해졌어.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몽이가 어떻게 그 식당까지 찾아온 걸까요? 정말 신기해요. 강아지들은 후각이 뛰어나서 주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혜진 할머니는 서연이의 핸드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서류들이야. 넌 정말 기억이 안 나니? 전혀요. 제가 언제 그런 걸 준비했는지 그리고 왜 유언장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젊은데. 미나의 대답에 혜진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강태민이 서연이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주고 그 사이에 중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서연아, 혹시 그 영양제를 먹고 난 후에 뭔가 했던 일들이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었니? 네, 가끔 있었어요. 태민 오빠랑 만났던 날들 중에 기억이 통째로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몇 시간씩 제가 뭘 했는지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 몇 시간씩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진 할머니는 서연이를 소파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줘. 강태민이 준 영양제를 먹고 나서 기분이 어땠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요.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가끔은 태민 오빠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은행 관련 질문에 답하거나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혜진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민이 체계적으로 서연이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양제 어디 있니? 당장 가져와 보렴. 서연이가 방에서 가져온 영양제 병을 자세히 살펴보니 혜진 할머니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라벨에 적힌 성분명들이 일반적인 비타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조회사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성분들은 일반 영양제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평생 병원에서 일하며 각종 약물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던 혜진 할머니는 그 성분들 중 일부가 정신과 약물에 사용되는 것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아, 이 약은 당분간 먹지 마.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자. 네, 할머니.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때마다 정신이 흐릿해지는 게. 하지만 태민 오빠가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먹었어요. 몽이가 그들 옆으로 조용히 와서 앉았습니다. 마치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구나.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바라보는 몽이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 할머니는 서연이가 잠든 후 혼자 거실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니 강태민의 목적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접근한 것 같았어요. 인생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치밀한 계획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몇 달, 아니 몇 년 전부터 서연이를 관찰하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서연이의 생활 패턴,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재산 상황까지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을 거예요. 먼저 서연이에게 의식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주어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재산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도록 유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그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만약 오늘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아마 곧바로 결혼을 서두르려 했을 겁니다. 혜진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따뜻하게 데우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태민이 오늘 평소보다 일찍 온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도 서연이의 핸드백에 있는 서류들을 확인하고 싶었거나 혹은 상견례 전에 서연이에게 추가로 약물을 투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태민 부모님의 반응도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며느리감에게 재산 이야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같았습니다.
아마도 강태민의 범죄에 가담한 공모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우선 서연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약물 검사를 받게 하고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고려해봐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연이의 안전이었습니다. 강태민이 자신의 계획이 발각된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혹시 서연이에게 해코지를 하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하고 강태민과의 연락도 최소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몽이는 여전히 서연이의 방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태민이 밤에 몰래 찾아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 할머니는 몽이의 이런 행동을 보며 강아지들의 직감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몽이야, 고생 많았어.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혜진 할머니가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몽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아직 위험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몽이에게 특별한 간식을 주었습니다. 오늘 몽이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에 대한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혼자 달려와서 서연이를 구해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거실에서 서연이와 몽이를 번갈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라도 강태민이 밤중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훨씬 맑은 정신을 보였습니다. 강태민이 준 약물을 하루 정도 끊었을 뿐인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예전처럼 또렷해졌습니다. 할머니 이상해요. 어제보다 머리가 훨씬 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도 더 선명해지는 것 같고요. 그럼 그 영양제가 정말 문제였나 보다. 서연이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태민 오빠 부모님이 계속 재산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지. 보통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혜진 할머니는 서연이를 데리고 곧장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 부탁해서 서연이의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긴급 검사를 요청해서 다행히 당일 오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서연 씨 혈액에서 정신과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농도로요. 이런 약물은 처방전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인데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약물인가요? 의식을 흐리게 하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력도 현저히 저하시키죠. 정신과에서 극심한 불안증이나 조현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아주 강한 약물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혜진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태민이 의도적으로 서연이에게 이런 위험한 약물을 먹인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거의 매일 복용한 것 같네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조금 더 오래 복용했다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물은 중독성도 있어서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혜진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나뿐인 손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금단 증상이라면 어떤 것들인가요? 두통, 메스꺼움, 불안감, 손떨림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복용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심각한 금단 증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며칠간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의사는 또한 이런 약물이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약물은 제약회사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들이에요. 일반인이 구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량까지 철저히 추적 관리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약물을 구했는지, 혹시 불법적으로 제조되거나 유통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긴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혜진 할머니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이가 모르는 사이에 작성된 서류들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도 심각했습니다. 서연이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들 중에는 재산을 강태민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동의서와 강태민을 수익자로 하는 유언장 초안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서와 부동산 담보 설정 동의서까지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공증을 받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건 아니네요. 하지만 만약 결혼 후에 이런 서류들이 공식화되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서류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변호사는 또한 강태민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언해 줬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사기와 재산 갈취 미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약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런 약물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유통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추가로 서연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도 제안했습니다. 당분간은 모든 재산 관련 거래를 중단하시고 은행에도 사정을 설명해서 보안을 강화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서연 씨 명의로 작성될 수 있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혜진 할머니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경위를 설명하고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와 수상한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건 정말 교묘한 수법이네요. 요즘 이런 식으로 상속녀들을 노리는 사기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잃고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는 강태민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다른 곳에 피해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계획이 발각되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걸린 사건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 할머니와 서연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서연이는 약물의 효과가 빠지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태민 오빠가 이상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나 부동산 서류가 어디 있는지, 보험이나 주식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럴 때마다 넌 어떻게 대답했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다 말해준 것 같아요. 그때는 머리가 멍해서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오빠가 궁금해하니까 당연히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 할머니는 다행히 은행 거래에는 본인 확인이 까다로워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전화벨이 울릴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몽이도 전화 소리에 반응하며 으르렁거리며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는 괜찮나요? 어제 갑자기 가셔서 정말 걱정됐어요.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강태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혜진 할머니는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밤새 잠도 못 잤다고 한 것이 단순한 걱정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분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혜진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강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서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진 할머니는 강태민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데요? 강태민의 목소리에 명백한 동요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성분을 보고 아주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젊은 사람이 그런 약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요. 전화 너머로 강태민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준 건 그냥 일반 영양제인데 영양제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약을 구했는지 아주 의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진 할머니의 말에 강태민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태민 씨,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 혹시 잘못된 걸 주신 건 아닐까요? 강태민의 변명은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의사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문의해보고 싶어요. 그게 지금 해외에 나가셔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강태민이 완전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럼 제가 다른 영양제를 구해볼게요. 더 안전한 제품으로요. 아니에요. 당분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태민 씨와도 당분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혜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강태민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연이와 저는 결혼할 사이인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으시면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약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연이가 최근에 이상한 서류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발견했어요. 강태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결혼 준비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28살 건강한 사람이 유언장을 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태민 씨, 저희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혜진 할머니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강태민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릴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만약 오신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경찰이요? 왜 갑자기 경찰 얘기를? 강태민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에 상담을 받았어요. 서연이가 복용한 약물에 대해서도 신고했고요. 전화 너머로 뭔가 쨍그랑하고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민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서연이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상한 약을 먹였나요? 사랑한다면서 왜 몰래 재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했나요? 혜진 할머니의 추궁에 강태민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세요. 혜진 할머니가 전화를 끊자 서연이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태민 오빠가 정말 저한테 나쁜 짓을 한 건가요?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가 미리 알아차렸으니까. 몽이가 혜진 할머니와 서연이 사이에 앉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제 안전해졌어.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강태민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와 해명의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위협적인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릴게요. 서연이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가족이 망가져요. 하지만 마지막 문자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너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하세요. 혜진 할머니는 이 문자를 즉시 캡처해서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집의 보안도 강화했어요.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고 방범창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민에 대한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민은 이런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도 속인 전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적어도 5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제조해서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강태민은 이런 범죄를 아주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었어요. 형사는 강태민의 범죄 수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강태민은 먼저 부유한 독신 여성들을 물색합니다. 주로 부모를 잃고 혼자 사는 상속녀들을 타겟으로 했죠. 그들의 재산 상황, 생활 패턴, 성격까지 몇 달에 걸쳐 철저히 조사한 후에 우연을 가장해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인 관계를 통해 신뢰를 얻은 후 건강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 약물은 의식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재산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필요한 정보들을 빼냈던 겁니다. 혜진 할머니는 서연이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만약 몽이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날 상견례에서 몽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2명은 이미 큰 재산을 잃었습니다. 강태민과 결혼한 후에
모든 재산을 그에게 넘겨준 상태였죠. 그리고 한 명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혜진 할머니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분노는 강태민이 얼마나 악랄한 범죄자인지 알게 된 것에 대한 것이었고, 안도감은 서연이가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몽이가 그 식당까지 어떻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식당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인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몽이가 어떻게 그 길을 찾았는지 신비할 정도였어요. 강아지들은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어.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든 찾아간다고 하더라. 그리고 몽이는 이미 강태민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혜진 할머니는 몽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손녀를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강태민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사기와 재산 갈취 미수, 그리고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유통 혐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제약회사도 폐쇄 조치를 받았고 관련자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강태민의 끔찍한 범죄 수법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강태민의 범죄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최소 7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3명은 실제로 큰 재산을 잃었고 2명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들으며 혜진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큰 위험에서 간신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을 조작하여 인격을 파괴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판사는 강태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명령했어요. 또한 강태민의 아버지와 공범들도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혜진 할머니와 서연이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했고 몽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에게도 몽이 같은 강아지가 있었다면. 한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가족의 딸은 모든 재산을 잃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혜진 할머니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혜진 할머니와 서연이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는 약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전의 밝고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몽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서연이가 몽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몽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야. 서연이는 이 일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상담과 도움을 주는 일이었어요. 지역사회센터에서 운영하는 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서연이의 말에 혜진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손녀가 이런 어려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혜진 할머니는 지역사회센터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강의에는 많은 시니어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직감을 믿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이나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혜진 할머니는 강의에서 항상 몽이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때로는 반려동물의 행동에서도 중요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물들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집 몽이가 아니었으면 제 손녀가 정말 큰 피해를 당할 뻔했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그 이유를 꼭 생각해 보세요. 청중들은 몽이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큰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 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혜진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거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몽이는 이제 11살이 되어 조금 더 느려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산책할 때는 예전보다 자주 쉬어야 했지만 서연이와 혜진 할머니를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지키는 충실한 가족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세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몽이는 예전처럼 빠르게 뛰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즐겁게 꼬리를 흔들며 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서연이가 혜진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몽이는 앞서 걸어가며 가끔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있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과 만나면 자랑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이는 몽이에게 말했습니다. 몽이야,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만약 네가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하지만 네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 몽이는 서연이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혜진 할머니는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몽이가 우리를 구해준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가 때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몽이는 평소와 달리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혜진 할머니가 다가가자 몽이는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몽이야, 어디 아픈 거니? 수의사는 몽이가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쇠약이라고 했습니다. 혜진 할머니와 서연이는 몽이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하게 돌봤습니다. 그날 저녁, 몽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강공원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세 가족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몽이야, 고마웠어. 정말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서연이가 몽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몽이는 마지막으로 혜진 할머니와 서연이의 손을 차례로 핥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지켜온 가족을 바라보며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몽이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넌 정말 최고의 개였어. 혜진 할머니의 말에 몽이는 낑 하고 작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서연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몽이는 어디 갔어요? 몽이는 저기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혜진 할머니는 거실에 걸린 몽이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진 속 몽이는 서연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몽이는 우리 가족을 구해준 영웅이란다. 할머니와 엄마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도와준 천사야. 진실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그 진실을 지켜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가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